예,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경고음이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뭐 거시 지표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이 고용 관련 지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투자라든가 등등등하는 이 주요 거시 지표들을 대부분 다 사실 내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뭘 벌써 바꾸냐,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또 주장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상황을 오늘 있었던 IMF의 그 조언과 더불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좀 각각의 좀 다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중앙대 송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질문이 너무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하게 본인들 생각을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일단 80년 이후 한 40년을 놓고 우리가 거시 지표를 가지고 보면 크게 정말 위기라고 할 만한 시점이 세 번 있었어요. 예, 97년, 그렇죠. 08년, 그리고 92년. 예, 92년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삼대 위기입니다. 1992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면 외환위기 전이네요. 전이죠. 어. 되게 어려웠어요. 하루에 막 30개 중소기업 부도나고 하루 멀다 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살하고 막 이럴 때예요. 92년이. 그때가요? 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국외적인 요건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노태우 정부 때 건설 경기를 막 띄우면서 예. 폭발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막 무너지면서 예. 92년에 한바탕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동행지수라는 것, 그다음에 투자 4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것,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만든 민생지수, 예. 뭐 여러 가지 거시 지표를 갖다 들이대면 아마 97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지금 불경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97년에 IMF 들어가기 직전 말입니다. 예. 10월, 9월, 8월 말입니다. 예. 그렇게 경제가 나쁘다고 사람들 생각 안 했어요. 지표로서는 굉장히 나빴는데 예. 그때는 뭐가 특별히 나빴냐면 노사 관계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재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더십이 그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흔들릴 때예요. 예. 그래서 모든 시선이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에 가 있었지 97년에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동행지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포인트는 지금 현재 동행지수나 또 설비 투자 마이너스나 이런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의 97년하고 맞먹는 수준의 불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송수영 교수님 진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신 교수님께서 이제 97년과 비견할 만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97년도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저는 우리가 IMF 위기라고 하지만 네. 동아시아 금융 위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됐을 때 요 위기 자체는 동아시아에 국한돼서 일본을 제외하고 거기서만 이제 위기가 이렇게 그 담겨졌습니다. 증문관이 퍼지질 않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상황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률에서부터 모든 것이 약화되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최근에 월드뱅크에서 그 지난 1월달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 2019년, 20년 그 성장률에 대해서 예측치를 굉장히 많이 낮췄고요. 2.5%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2.6% 정도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 2월달에 OECD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온 것이 2.6% 정도로 낮춘 것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특히 그 3만 불 이상, 5천만 인구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 성장률이 지금 미국하고 이제 같아지다가 2020년에는 저희가 오히려 더 나은 걸로. 예.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때 97년도하고는 차이점은 저는 그때 당시는 동아시아 요것만 위기였는데 비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뭐 사실 이슈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브렉시트에서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성장률의 저하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같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같이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는 저희는 침착하게 이 IMF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방식대로 해결 방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로 특히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IMF 연례협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앞서 우리 저희 취재 기자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명시적으로 GDP의 0.5%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라 이 두 가지를 크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명목 GDP가 지금 1,700조 정도 되고요. 실질 GDP가 5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0.5%면 한 8조 정도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8조에서 9조 사이 정도로 이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IMF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요? 네, 추경하고 뭐 이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이렇게 얘기한 일단 부분에 추경만 놓고 봅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추경 안 하니 한 해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벌써 2번 했고요. 예. 규모도 15조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장 효과가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추경 많이 했어요. 예. 효과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말 없죠. 추경을 안 했으면 더 나빴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거시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1조를 투입하면 그 1조의 승수 효과가 거의 1을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돈을 1조를 넣으면 넣는데도 그 돈이 쓰이지가 않고 전부 그냥 주머니 안으로 베개 밑으로 예, 들어가 예. 버린다는 거죠. 예. 따라서 그것이 1조가 예를 들면 생산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뭐 생산 어떤 그런 그 자본을 늘린다든지 해서 생산적인 자본에 투입되면 몰라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 돈이 1조가 들어가면 1조가 다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쓰임새로.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런 정식으로 말하면 투경을 하거나 또는 뭐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정책이 말해주듯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얘네들이 전 IMF 난 그 이번에 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력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 게요.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IMF에서 아시아나 특히 한국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국을요 우리보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태껏 와서 그랬어요. 지난 30년 동안 IMF 단들이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은행에 있을 때도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제 또래들이지만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 경제가 어떤지 한국 정보가 어떤지 이걸 받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와서 뭐 이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셔야 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IMF에 대해서 이야기할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는 기본 생각이고 네. 그 사람들이 뭐 재정을 가지고 투입을 해라 80조를 투입해봐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사람들의 건의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으면 좋겠고요. 금리를 또 낮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아스럽대요. 지금 1.75인데 여기서 나는 저희가 뭔지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금리를 낮출 형편도 안 되고요. 낮춰도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낮추면 더 부작용만 많이 생겨서 동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지만은 낮춘다는 것은 진짜 우리 경상도 사투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투리가 아니라 그냥 속담 아닙니까? 저희 동네도 그거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그러죠. 자 이제 같은 질문을 네. 우리 송 교수님한테도 이 진단 그러면 송 교수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한지 뭐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 대안 부분은 다시 우리 신 네.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일단 교수님 그 오신 말씀하시죠. 분이 아마 그 팀 단장이 그 뭐 타르한 페이지올루라는 아마 터키 계통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경제학자로서 그의 식견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IMF나 OECD나 이제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생산해가지고 정부가 생산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연례 행사처럼 이게 오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1955년부터 이 IMF의 그 아티클 4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제 방문을 받고 컨설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컨설테이션을 계속 해왔는데 거의 2년 단위로 해오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지금 리포트를 제가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2018년 2월 달에 나온 그 보고서인데요. 이게 2017년에 대한 성과를 네네네네.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매년 미팅을 좀 하자 하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고 그래서요. 예. 요 안에서 나왔던 그거 보면은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이때도 이제 많이 주문을 합니다. 지금처럼 더 크게라기보다는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소비와 생산이 6%에서 9% 정도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 당연히 뭐 GNI나 GDP는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잠깐 올랐다가 팍 가라앉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증요법이냐 이거죠. 맞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금을 예. 깎았다가 지금 폭 가라앉는 그렇죠, 현상이 그렇죠. 생기고 예. 최경환 부총리가 있었을 때도 세금 낮춰주고 금리 낮춰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예. 늘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서 잠깐 그때 당시에 성장률과 그 GDP 상당히 선장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다가 폭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IMF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확대 정책과 동시에 이 금리 인하 정책을 오히려 얘기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중국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국제 간의 코오디네이션을 좀 하면서 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IMF가 글쎄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IMF에서는 예.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더 강조했던 것이 저는 유연한 안정성, 예. 그러니까 플렉스 시큐리티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노동시장의 자체 신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개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는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좀 노동시간을 낮추거나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예.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게요.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정부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한 걸 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한테 지금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은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두 분한테 지금 시간이 한 3분 반 남아서요.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두 분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부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IMF가 와가지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과도하다. 예. 따라서 수출을 억제시키고 수입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라고 건의했으면 그건 IMF 헌장에도 맞고 IMF 목적에도 맞고 IMF 원래 설립 목적이 국제 수지의 관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한국의 거시 경제에 대해서 특히 과거에 우리가 IMF 돈 좀 빌린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리를 낮춰라, 뭐 재정 정책을 펴라. 그 사람들이 읽고 가는 정보는 한국은행이나 뭐 나온 연구소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KDI는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었다는 것은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IMF가 월권하지 마라. IMF가 월권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거시 정책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듣고 오케이 뭐 컨설팅 할 수 있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서 예.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글쎄요. 들리고 속으로 또 엉터리 소리 하고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렇게 적어도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시는 걸 하나 정도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에 너무 이 그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니까 예. 자영업자들의 영세성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이 정책을 앞으로 한 5년 10년 플랜을 냈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만 미래가 보이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뭔가 성과를 보려고 자꾸 욕심을 내지 하지 말고. 말아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네. 그런 구조조정 방안을 내놔야 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송 교수님께서도 기존 경제정책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대로면 밀고 가든 상관없다고 보신다든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현재로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지금 다른 선택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이게 혁신과 성장 자영업이나 모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재정이 상당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건전하니까 건전하죠. 예. 좀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갑자기 낮추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단지 저는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저는 이제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정상적으로 받는 월급이 높아졌을 때는 저희 경제가 그렇죠. 선순환을 갖지 그렇죠.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다 1, 2년 안에 또는 2, 3년 안에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시기에 답답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존의 경제 구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면 이제 터지기 전에 바꿔야죠. 그 작업이 이제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숙명대 신세돈 교수님, 그다음에 중앙대 송수영 교수님과 함께 현재 우리 경제 정책을 최근에 온 IMF의 조언과 더불어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